회장님, 왜 제가 어머니입니까? 저는 그저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어머니라니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 왜 제 아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몸을 던지셨습니까? 왜 늘 제 눈을 피하려고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펜던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1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너를 보며 살아가는 게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했단다. 자격이라뇨? 당신이 제 어머니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널 버린 사람일 뿐이야.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은 널 지켜주신 분들이야. 그날 병실에서 친어머니와 제가 나눈 대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2세 정진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게는 늘 가슴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낳아주신 친모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나니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서 제 생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5년 동안 그 흔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따뜻한 감동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동생밖에 없는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부족함 없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저를 끔찍이 아끼셨고 어머니는 늘 제 곁에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제게 질문을 던지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때면 저는 마치 세상의 중심이 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제가 아끼는 옷이나 장난감이 망가질 때마다 새 것처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늘 저를 최고의 교육 환경에 두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아버지 회사에서 연수 과정을 거쳐 점차 경영자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제 삶에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태어났고 저는 제가 누려왔던 사랑을 제 아이에게도 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따뜻함을 이어받아 저 역시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검사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질환이 심각한 상태였고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에 늘 신경 쓰며 운동도 꾸준히 해왔고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간 이식이 시급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간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일상적인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병세가 악화될수록 책임감과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병원 진료 일정을 따라가며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제가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해도 금방 눈치챘고 가족 모두가 저를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가족 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중 일치하는 간 조직이 있다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셨고, 아버지는 검사를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앉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제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즉 부모님이 저와 혈연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부모님께서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이 바로 이 집이 아니라는 사실, 40년 전 겨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울고 있던 아기를 두 분이 발견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두 분은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 소식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병원을 전전하며 불임 치료를 받으셨고 전국을 돌며 유명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새 생명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분 모두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매일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40년 전 한겨울 두 분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대문 앞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낡은 천에 둘둘 말린 채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망설임 없이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왔고 손발을 녹이고 따뜻한 죽을 먹이며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요. 당시 부모님은 저를 바라보며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이가 왜 그곳에 버려졌는지 고민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와 작고 연약한 손을 보며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저를 맡아 키우기로 한 이후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주변의 가게와 이웃들에게 물어보며 제 친부모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부잣집 주변에서 머뭇거리던 것을 보았다는 몇몇 가게 주인의 증언 외에는 아무 단서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은 더 이상 제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셨고 제가 그저 그들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온전히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진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그런 마음을 하늘에서도 알았는지 2년 뒤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2살 차이인데 지금도 친남매 이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기를 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며 저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모님께는 제가 자신들에게 없는 희망이자 가족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쁜 와중에도 제 학업과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으셨고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두 분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은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밑바탕에는 미안한 마음도 깔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여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만났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년 전 한겨울, 두 분은 길고 긴 불임 치료를 포기하며 사실상 아이를 낳는 꿈을 접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서 울고 있던 아기를 발견하셨습니다. 아기는 얇은 헝겊으로 쌓여 있었고 얼굴은 추위로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아버지는 그날 밤 따뜻한 물로 아기의 손과 발을 닦으며 혹시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웃 가게와 주변 사람들에게 아기를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셨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그날 낮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대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어딘가 급한 듯 보였고 아기를 내려놓은 후 서둘러 떠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기였던 제 손에서 작은 펜던트를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펜던트 안에는 흐릿해진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 사진이 바로 친모의 모습일 거라 추측하셨습니다. 펜던트를 본 어머니는 이 사진이 너의 친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며 그 펜던트를 소중히 보관하셨습니다. 펜던트에 담긴 사진은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졌지만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늘 제게 보이지 않는 연결점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고 그녀가 제 친어머니라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친모를 찾으려 노력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서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운영하며 바빠졌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언젠가 제가 친모를 찾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시 얻었던 단서들을 기억 속에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친모의 흔적은 김씨 성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오른손 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는 목격자의 증언,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었다는 점입니다. 김씨 성이라는 것은 사진 뒤에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가 김씨였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은 이 단서들을 제게 전달해 주시며 제가 친모를 찾고 싶다면 언제든 응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가 널 키운 것은 운명이었지만 널 낳아준 사람에 대한 궁금증까지 막을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친모를 찾겠다고 했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은 그 누구보다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제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펜던트를 잃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친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저를 응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된다.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응원 속에서 저는 제 친모를 찾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처음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안 좋아졌고 간 기능도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하고 있었지만 차도는 별로 없었으며 병원에서는 간 기증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출근하고 운동을 하던 것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깨와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고 피로감은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친모를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단순히 간 이식을 받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 뿌리는 어디인지 알고 싶은 갈망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펜던트는 여전히 제게 가장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펜던트 안에 흐릿하게 남은 사진을 가능한 한 복원하려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했지만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워낙 흐릿해져 있어 특정 인물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이미지를 프린트에 들고 다니며 누군가 이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특히 과거 제가 발견된 동네 근처의 가게 주인들, 그리고 오래된 거주민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진 속 여성과 비슷한 사람을 본 적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버려진 장소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서를 바탕으로 과거에 제가 자랐던 동네를 찾아가 주변 상점과 주민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지역은 세월이 흐르면서 크게 변했습니다. 그 동네에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고 당시 살던 주민들 대부분은 이사를 갔습니다. 몇몇 오래된 가게를 찾아가 물어봤지만 기억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 중 한 명은 그때 겨울에 아이가 버려졌다는 소문이 돌긴 했어요. 근처에서 아기를 안고 서성이는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두고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이 알려주신 단서를 바탕으로 병원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모가 오른손 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과거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된 동네와 가까운 병원들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병원도 많았지만 몇몇 오래된 병원들은 과거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화상 치료를 받은 환자 중 김씨성을 가진 사람,
특히 오른손에 화상을 입은 여성을 찾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과거 화상 치료 기록을 뒤져보았지만 구체적인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친모의 상황을 떠올리며 당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부잣집에 버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 교회나 복지시설을 찾아가 당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지역 내에서 고아를 돌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가 그곳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김 씨라는 성을 가진 여성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명확한 단서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복지시설에서는 과거 지원받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다수는 세월이 지나며 기록이 사라지거나 비공개 처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저는 당시의 지역 신문사와 공공기관에도 문의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시 아이를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간 사건이 뉴스에 실렸거나 경찰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역 신문사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경찰 신고 기록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자 버려진 아이에 대한 신고 기록이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경찰서 기록에서 당시 발견된 아기의 상태와 그날의 환경에 대한 소소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친모의 신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저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유전자 샘플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DNA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이나 친척을 찾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저는 유전자 검사 기관과 협력해 제 DNA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매칭이 되는 경우 친모뿐만 아니라 친척 관계의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몇 달 동안은 매칭되는 데이터가 없어 실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남기며 매칭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발견된 동네와 그 주변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터에는 제 이야기를 간략히 적고 복원된 펜던트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 이미지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전 겨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단서로는 김씨 성, 오른손에 화상 흉터, 다리를 약간 절었을 가능성입니다. 어머니를 아시는 분은 제 연락처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포스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락은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편적인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지인의 소개로 저는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전직 경찰관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40년 전 주변 환경과 지역 범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젊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 또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화상을 입은 여성을 찾으려면 근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다면 노동 환경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조언을 바탕으로 과거 공장이 있던 지역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단서를 얻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간절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힘들 것 같아 저는 흥신소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버려졌던 동네와 사건의 단서를 전달하며 어머니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단서가 있으면 추적은 가능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알려주신 3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어머니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이 3가지 단서가 꽤 구체적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른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고 다리를 저는 여성은 흔치 않기 때문에 단서만 확보되면 조사를 진행하기 수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추가적으로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특징에 맞는 여성을 발견하거나 누군가 기억해낸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찾아주세요. 그날 이후로 흥신소는 제게 친모를 찾기 위한 다양한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는 제가 버려졌던 동네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시 폭넓게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 가게 주인들, 공공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동네 주민이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다면 아마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일 거야. 예전엔 그런 일 많이 있었거든. 이 증언을 바탕으로 흥신소는 당시 지역 내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일했던 여성들 중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 몇몇 유력한 인물들을 찾아냈지만 모두 단서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는 조사 도중 오른손 등에 화상 흉터가 있는 여성이 지역 내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상 흉터와 다리를 저는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더더욱 희귀하다는 점이 유의미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흥신소는 주변 노숙자들과 거리 어르신들에게 이 특징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른손에 화상 흉터가 있고 걸을 때 다리를 저는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단서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몇몇 노숙자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성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흥신소에 모든 단서를 맡긴 뒤 저는 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흥신소로부터 첫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성을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른손 등에 흉터가 있고 걸을 때 약간 절뚝거린다고 하네요. 저는 곧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장시간 이동이 어려웠지만 흥신소 직원과 함께 그 여성을 만났을 때 저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에 난 흉터가 오래전 주방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것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미소를 유지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흥신소로부터 비슷한 연락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서울 각지에서 어머니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장, 공장지대, 공원, 심지어 거리 노숙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흥신소에서 동대문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분명 오른손 등에 흉터가 있었고 걷는 모습도 약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보니 그분 역시 제가 찾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한 노숙자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여성을 알고 있다고 하여 새벽에 서울역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난 뒤였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단서를 가진 할머니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할머니는 제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저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처음으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흥신소로부터의 연락은 희망을 품게 했지만 매번 잘못된 만남으로 끝날 때마다 절망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희미한 단서 하나의 의지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울 구석구석, 남산 아래 좁은 골목, 영등포의 재래시장, 강남의 거리 노숙자들까지 저는 단서를 따라다니며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늘 제가 찾던 어머니가 아니었고 그때마다 실망과 피로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럼증과 피로감 때문에 한 번의 이동 후에는 하루를 꼬박 쉬어야 했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겠다는 간절함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단서들이 비록 희미하지만 어머니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일지도 몰라. 그 간절함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절뚝거리는 할머니를 보면 저는 그분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누군가가 오른손을 옷으로 가리는 모습만 봐도 저는 도망치듯 쫓아가
그분을 붙잡고 묻곤 했습니다. 혹시 김씨 성을 쓰시나요? 손에 화상 흉터가 있으신가요? 한 번은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저는 방향을 틀어 차를 멈추고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저 멀리서 보았을 때 오른손에 흰 천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급히 다가갔지만 가까이서 본 할머니 손에는 화상 흉터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물러났지만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행인들, 대중교통에서 우연히 마주친 승객들, 심지어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는 노숙인까지 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어머니와 단서가 일치할 가능성이 보이면 저는 즉시 따라가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없이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 제가 왜 이토록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끔 저를 따라다니며 왜 그렇게 할머니를 쳐다보는지 묻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족은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한 마음과 억누를 수 없는 집착 사이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겠다는 절박함은 주변의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흔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길에서 보이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상처를 가리려는 손짓,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허리 굽은 할머니들 모두 제 눈에는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았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분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할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이라도 멈춘다면 어머니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흥신소로부터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리를 절고 오른손에 화상, 흉터가 있는 여성을 한 노숙자가 기억해냈습니다. 지금은 용산 쪽에 계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는 역시 제가 찾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실망감이 너무 컸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어머니를 정말로 찾을 수 있는 건지,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 그 한겨울에 저를 버려야만 했는지를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일정 속에서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회사로 일찍 돌아오던 중 저는 무심코 회사 현관을 스쳐 지나가다가 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근처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며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오른손은 소매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할머니를 바라보는 제 심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모습, 여름인데도 긴팔옷과 장갑을 끼고 있는 손. 어쩌면 그 할머니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정말 가능성이 높은 분을 찾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분인데 다리를 절고 오른손 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제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가요? 흥신소 직원은 그렇습니다. 우연히 확인해 보니 그분이 회장님 회사의 청소부로 계시더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 현관에서 본 그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명단을 확인한 뒤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성은 이 씨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징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회사 내 부서별 사무실을 둘러보는 척하며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려 했고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 청소부와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청소부와 경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는 한 명씩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자꾸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 아들은 장난기 많고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나 밖에서 항상 뭔가를 만지고 새로운 것을 찾으며 활발히 움직이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은 회사에 올 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곳곳을 뛰어다니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제가 회의 중일 때는 사무실 구석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작은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로 놀러 온 아들은 제 옆을 잠깐 지키는 듯 하더니 이내 비상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복도에서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비상계단 쪽으로 들어가더니 장난을 치며 그곳에 숨었습니다. 저와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 가끔 머리를 내밀며 웃고는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아들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굴러가던 아들은 계단 난간에 걸려 떨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에 매달려 흔들리던 아들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복도를 지나던 직원 몇 명이 놀라 달려왔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든 사람은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은 채 바닥으로 몸을 돌려 넘어지며 아이가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안았습니다. 아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바닥에 부딪히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하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할머니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분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할머니의 오른 손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다리 상태, 손등의 흉터, 그리고 어머니의 단서와 일치하는 모든 특징이 머릿속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모든 용기를 짜내어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제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복잡하게 얽히며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걸음을 옮기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진짜 친모라면 왜 나를 버렸는지, 엄마의 삶은 어땠는지, 엄마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까?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의 긴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흰 봉투를 손에 들고도 열기를 망설였고 그 작은 서류 속 단어들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습니다.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펼친 순간 두 눈에 힘을 주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 일치. 바로 제가 5년을 찾아 헤매던 친모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병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그리움, 절망,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제 두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긴 여정 끝에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어렵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흔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왜 제가 어머니입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어머니라니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는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 곁에서 일하면서 멀리서 지켜본 것뿐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회장님께는 저 같은 사람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과거의 선택으로 어머니라 불릴 자격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 옛날 왜 저를 버렸냐고요? 어머니는 병실에서 조용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처음부터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갔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의 성이 김 씨였으며 펜던트에 있던 글씨는 제 성이 김 씨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험한 기계를 다루다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막막한 현실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 공장에서 일하다 큰 사고를 당하며 오른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다리까지 다쳐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고 공장에서도 더 이상 어머니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신체적 장애로 인해 다른 일을 찾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짓눌렸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기를 부잣집 대문 앞에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원하던 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고 부잣집이라면 아기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고 그것이 아이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낡은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작은 펜던트를 손에 쥐어준 뒤 대문 앞에 아기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걸음을 떼면서도 어머니는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돌아서는 어미의 심정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부잣집에 맡긴 뒤에도 어머니는 그 동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멀리서라도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부잣집 근처 작은 방을 구해 살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어머니는 학교 앞에서 아이가 손을 흔들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운동의 날 아이가 트랙을 달리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자신이 해주지 못한 사랑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졸업식 날에는 교문 밖에서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잣집 가족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멀리서만 지켜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하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아이가 성장해 성공적으로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까이에서라도 아이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사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자신을 숨긴 채 일하며 멀리서 아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회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비록 자신이 다가가지 못하지만 아이가 잘 자랐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아이가 가족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번쯤 아이를 안아보고 직접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의 곁에서 그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던 어머니는 어느 날 직원들의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인 회장이 심각한 병에 걸려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항상 건강해 보이던 아들이 죽음과 가까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본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회사에서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은 어머니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간을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며 간 이식이 가능할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기증을 결정하고 재간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어머니는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를 모두 씻어내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은 저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간 이식이 잘 마무리되었으며 수술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어머니의 몸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과 질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 이식 후 회복 과정을 시작했지만 점차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합병증들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최대한 치료를 진행했지만 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서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들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진다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고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어머니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은 평화로웠지만 몸은 점점 더 무겁게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태였지만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저는 혼자만이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제 아내와 아이도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실로 들어오는 양부모님과 가족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부모님은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친모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진수를 이만큼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아들을 위해 보여주신 큰 사랑 덕분입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진심 어린 인사에 어머니는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제 아내와 아이가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가족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조금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아빠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양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에게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부모님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진수를 위해 보여주신 큰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붙잡고 말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병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까지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을 남겼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며 끝까지 부정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쥘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희생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살린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을 남기고 떠나셨고 그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친모를 찾는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하거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서 지지해 주셨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게 부모의 조건은 혈연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친모를 찾는 동안 느꼈던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양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은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양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찾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양부모님의 사랑은 제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양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친모께서 남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 삶을 더 진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사랑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족과 갈등하거나 소홀했던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제 어머니와 부모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가족과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